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조금 변덕스러운 양상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덕에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부자들도 관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또 원자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겠죠. 최근 원자재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심수빈 원자재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금이 그냥 네. 핫한데요. 네. 원자재라고 하면 금 말고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관세 전쟁에서 피해간 이제 항목이고 원자재가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 금 말고 다른 종목들 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뭐 주식이나 뭐 채권에 비해서 좀 그래도 좀 방어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이전과 그 이후를 좀 가격을 나눠서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금 분명 원자재도 타격은 입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곡물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원자재가 거의 다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4월 1일, 이제 2일 지나서 상호관세 발표도 한 이후에 사실 가격대를 봤을 때 연초 대비 지금 상승폭을 확대한 원자재는 이제 금 하나 정도고요. 나머지는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연말에 사실 온스당 한 2,6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원수당 한 3,300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상승폭을 확대한 상품이 이제 원자재 군에서는 금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부터 현재까지 상승폭을 좀 살펴봤을 때 한 20% 정도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 가격이 이미 한 30%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금 가격이 4월 달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던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금 가격은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만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원자재를 네.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침체 분위기가 나서 못 가고 있는데 금만 네. 강세 가는 건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계속 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ETF나 개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냥 수급이 꼬여서 네. 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양쪽의 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에서 투자자라면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00 뭐 이런 데서 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보통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를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이제 물가를 좀 제해서 그걸로 계산을 한 실질금 가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역대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시점들이 뭐 저희 가장 가까운 건 이제 코로나 때였고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당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실 금의 실질 가격을 보면 사실 1970년대 사실 실질 가격보다 낮은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좀 기록을 했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금 900달러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금 가격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실질금 가격 기준으로도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그럼 금을 왜 살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ETF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이 금을 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 이제 3년간 이제 22년, 23년, 24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금 가격 상승을 좀 누가 견인했을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말 금을 많이 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 뭐 러시아, 뭐 터키, 인도 이 정도 국가들을 조금 뽑을 수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다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 조금 뭐 미국과 관련해서 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라던가 이미 제재를 받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단순히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뭔가 금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여건, 뭐 외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 간의 트러블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금 매입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매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외환보유고 다변화 수요라고 해서 이제 2010년 이제 한창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필 때 그때쯤 이제 을 매입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추가 매입은 따로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에 뭐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금을 이제 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사이가 조금 불편한 관계들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계속 안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도 좀 그러네요. 있을 것 같고요. 인민은행도 사실 금을 계속 사기는 했지만 작년에 금 가격이 한 상반기에 또 가파르게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인민은행도 금 매입을 좀 중단을 했었고 당시에 금 가격도 좀 많이 조정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단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어렵지 근데 제가 않을까라고 예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금을 막 샀어요. 네. 그때 국감에서 혼났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국감에서 엄청 혼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금 안 샀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해서 사면 또 국감 가서 꼭지 잡았다고 또 혼날 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가 딱 그 금리 신고점 딱 찍었을 때 그쵸. 그 직후에 금 매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뭐 일각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면은 이제 물려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표현을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했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미국이랑 껄끄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금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과 껄끄러워지는 걸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금가격이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한참 그 온스당 3,000달러 가기 전에 네. 뭐 3,000 넘어 3,500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 나왔을 때 아 진짜 설마 3,500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 네. 한 2,900 정도만 돼도 되게 비싸 보였거든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3,000일 때 샀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금투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금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명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에 대한 투자 이제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골드바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뭐 KRX 금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ETF를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보통의 금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ETF를 통한 금 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이 신고가를 찍는 시기에는 이제 ETF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도 이제 신고점을 좀 찍었던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 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역행하는 방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든 뭐 기관 투자자든 ETF를 통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금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보시면은 이제 최근 데이터에서는 이제 ETF를 통한 투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ETF는 사실 매매가 쉽고 어떻게 보면은 매각을 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골드바를 통한 거래보다는 ETF를 통한 거래에서 사실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분명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금 가격이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00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조금씩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 이제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 정유사들 제재하면서 네. 그나마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조금 돌아섰는데 트럼프가 계속 유가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조금 유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무래도 유가가 좀 가파르게 많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다시 저유가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 유가가 분명 하방 압력이 높은 거는 맞지만 저는 조금 더 반등의 무게를 두는 이유는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이제 월간 에너지 보고서 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가 전망치를 한 10% 정도 낮췄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기업들에서도 사실 에너지를 생산할 유인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원유 시장이 그럼 정말 막 코로나 때처럼 대규모 과잉 공급이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관이 국제에너지기구거든요. 네. 국제에너지기구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OECD 상업용 원유 재고가 이제 2020년, 24년 평균 수준보다 낮을 거다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레벨이 크게 바뀌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유가 레벨이 좀 지속은 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쪽 투자라든지 그쪽 섹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도 방어는 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실 수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경기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좀 상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도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 날씨 영향이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에서도 계속 LNG 가스 수출하는 부분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변동성도 커서 이제 투자하시는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랑 그다음에 실제로 유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랑 천연가스랑 두 가지 중에서 투자로서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가져가기에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로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이 좀 예년보다 춥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전 가격대에 비하면 그냥 최근 상승분을 조금 되돌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고가 좀 다시 안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는 상당히 이제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1분기, 4분기에 재고를 소진하고 2분기, 3분기에 이제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제가 보통 그려놓은 지금 현재 재고 레벨입니다. 보시면 이제 5년 평균 수준을 하회를 하면서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을 좀 직면을 했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재고가 올라오면서 5년 평균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재고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급등 부분을 좀 되돌렸던 거는 뭐 크게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2, 3분기에 재고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늘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날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전망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유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조금 더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재고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마다 한 번씩 나오나요? 매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주간 단위로 보통 주간 발표가 단위로.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천연가스 재고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매주 모아서 저런 이제 차트를 그려서 네, 수급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자재 투자는 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좀 네. 어지간한 이렇게 투자
이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리나 니켈 이런 것도 요즘에 어때요? 구리는 원래 또 경기도 영향도 많이 네,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금속 자체가 사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 보시면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 이제 구리가 또 신고가를 찍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금 돌이켜 보면 미국이 만약에 구리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맞기 전에 사실 구리 수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선수요가 유입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과거랑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산업금속은 이전에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는 과잉 재고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직면해 있었던 데 반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재고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라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뭐 물론 수요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사실 계속 낮았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부분이 사실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늦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고가 사실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최장기간 뭐 한 2, 3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뭐 당장 2분기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이 소비를 한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한다라고 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해보면 결국은 수요 기대가 사실 강하게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분명 캡이 좀 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잡음들이 어떻게 조금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세 때문에 저희가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베어리시해져 있지만 네. 몇 달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다, AI 센터 짓느라고 구리가 없다, 뭐 네.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핫했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을 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좋으니까 구리가 갈 거야 이랬는데 또 침체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네.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게 원자재라는 게 사실 결국은 뭐 선물 투자라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투기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아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수급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뭔가 원자재에서 큰 사이클을 보면 결국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과잉 공급까지 가는데 시차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고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가격이라는 부분을 당장 뭔가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사실 당장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구리 사용을 누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중국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수요들은 사실 아직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의 방향을 좌우를 하는 거는 중국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거의 폭을 얼마나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미래 수요라는 부분들에서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중국 경기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경기를 따라가는 걸 딱 볼 때 포커스에서 보는 어떤 지표나 네. 또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중국 제조업 PMI라 그래서 이제 매월 말일에 보통 이제 중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그 지표를 이제 보통 체감 지표라 그래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부양책을 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심리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중국 정부의 뭔가 부양책을 실시간으로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실물 지표라 그래서 월 중순쯤에 보통 나오는 뭐 산업 생산 지표, 고정자산 투자, 그다음 소매 판매 지표, 그다음에
분기별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보면서 향후에 좀 중국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지 실제로 정말 경기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에서 올랐다면 중국 경기가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관련해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농산물 쪽도 하시나요? 뭐 대두, 소매, 뭐 코코아 이런 것도 근데 하시나요? 사실 그 곡물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날씨를 제일 많이 따라간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라니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공급에 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옥수수도 그렇고 생육이 너무 좋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사실 수급 여건이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달러화 흐름에 따라서 그냥 시장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두도 사실 좀 빠졌었고 예. 소맥도 빠졌었고 옥수수 가격도 내렸는데 얘네가 관세 부과하고 나서 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코아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네, 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지에 있어서 좀 그런 기상 이변이나 이런 아. 것들로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달러 약세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달러화 흐름, 당장으로선 달러화 흐름에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은은 그러면은 대신 금 대신 은 가도 되냐 네. 이런 것도 질문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은이 왜 안 올랐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오를만 하니까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동행성을 상당히 강하게 띄기 때문에 금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은도 이만큼 오를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금 가격이 계속 신고점을 찍는 동안에 은 가격은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보면은 은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중앙은행이 뭐 외환보유고 다변화라는 목적에서 은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은 같은 경우는 수요를 조금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목적별로 좀 살펴봤을 때 산업 쪽에서 쓰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은 가격이 사실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통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이 많이 올랐고 은이 안 올랐으니까 은 가격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은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은 가격은 왜 안 올랐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샀고 그다음에 골드바나 뭐 금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은을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비교를 해봤을 때 수요단에서 뭔가 은에 대한 수요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특별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통 은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들어가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에너지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금 가격을 끌어올린 네네. 게 단순히 뭔가 채권 금리 하락이나 달러 약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은 가격이 좀 동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